안녕하세요. 일부에서는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중국 당국의 방역 정책, 그 다음에 경기 흐름, 그리고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중국의 현지 증권사들 또는 찐닝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2부에서도 찐닝 위원님을 모시고서 강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중국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에 우리나라 한국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가져보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초보 투자자들 경우에 중국 주식을 접근하고자 할 때 네. 우선적으로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인이고 중국 주식을 분석하면서 중국 주식 투자가 저희 첫 주식 경험이에요. 네네. 하지만 대부분 한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한국 주식을 수년 전에 먼저 하고 거기다가 미국 주식 하다가 또 중국에 관심 갖게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첫 투자 경험부터 지금까지 중국 주식 위주로 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주식에 대한 이해, 사고방식, 투자 경험이기 때문에 네.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중국 시장을 접근할 때 한국식 마인드나 경험을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첫 번째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로 들어가면 뭔가 원칙적인 실수를 해서 한참 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현실이랑 너무. 그래서 첫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본능적인 어떤 그게 있지만 중국 시장은 그냥 중국 시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돼요. 네. 물론 언어적인 장벽, 정보의 비대칭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저처럼 찐중투라는 중국 주식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첫 번째 순서로 보는 게 어제 미국이 올랐냐 하락했냐. 그렇지. 네, 그거 위주로 보고 글로벌 상황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국내 뭐 산업이나 기업 뭐가 있는지. 근데 저는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을 당연히 많이 봐요. 지금 전쟁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통화 정책이나 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순서상 한국 시간 10시 반에 중국 증시가 개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좀 여는데 저는 첫 번째로 어제 중국 증시 장 마감 후부터 오늘 아침 8시, 9시까지 중국 현지에서 정부에서 뭐를 말했고 산업 동향이 어떻고 개별 기업의 재료나 공시가 어떻게 나왔고 중국 현지 상황을 일단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 상황 체크해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네. 어쨌든 중국 증시를 접근할 때는 중국 현지, 중국 시장, 경기 증시 위주로 일단 메인으로 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외 상황, 글로벌 상황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제 구조랑도 상황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많은 한국 투자분들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한국 증시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물타기나 이렇게 저가 매수나 이런 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한국 주식은 거의 안 하고 중국 주식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네. 저희 경험상 중국 주식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 혹시나 반등할까 이런 기회주의, 이런 마인드로 저가 매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경기, 정책, 개별 호재 요 3박자가 나온 상황에서 상승세가 시작할 때 한 3, 4주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1, 2주는 너무 짧고요. 네. 한 3, 4주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거기 상승세에 올라타고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30%든 50%든 심지어 100%든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 과감하게 매도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많은 한국 주식 투자 경험,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 경험을 가지신, 그리고 중국에 관심 갖게 된 그분들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들으니까 항상 이 종목이, 중국의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하락했는데 이제 저가 매수할 때가 아닌가요?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습관인 것 같은데 중국 증시에서는 저는 통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아주 당연한 거지만 중국 주식을 접근할 때 기본적인 원칙이 첫 번째는 중국 시장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투자 경험을 중국 주식에 대입하지 않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중국 상황, 글로벌 상황 다 중요하지만 중국 증시는 일단 국내 현지 상황을 체크하고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글로벌 상황 그게 좋다. 세 번째는 낙폭 과대나 너무 기회주의로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삼박자 경기 산업 정책 개별 호재 삼박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몇 주 동안 상승세가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에 올라타는 것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의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기업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상해하고, 네. 그 다음에 심천거래소에 주로 상장이 돼 있고, 네. 거기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홍콩 증시, 네.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중미 관계는 또 아주 델리케이트한 뉘앙스도 있지만은 그 미국 증시에도 많이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증시하고 또 홍콩 증시, 그 다음에 미국 세 군데 상장돼 있는 네.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중국 기업이 접근하고자 할 때의 그 차이점 네.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요것도 저에게는 이 차이점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한국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상해 거래소와 심전 거래소에 4,800개 정도 종목이 상장돼 있어요. 네. 그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거래 가능한 호강통, 성강통이 한 반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홍콩에 2,500개 정도 상장사가 있는데 그중에 1,200개 정도가 중국 기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한 28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홍콩거래소, 미국까지 합치면 한 6,000개가 넘어요. 네. 총수. 네. 공통점이랑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즉 제가 말하는 중국 증시는 상해거래소랑 심천거래소, 본토 네. 증시요. 중국 증시는 한국은 투자자 구성이 기관, 개인, 외국인이 한 30% 정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 느낌상, 이미지상으로도 한국 증시의 방향성은 왠지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상해거래소, 심천거래소 합산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 개인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네. 사실상 데이터로 잡히는 거는 5, 6%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중국 증시의 방향성은 외국인이 아니라 현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현지 상황, 현지 투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홍콩 증시는 한국 증시보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더 높은데요. 네. 그렇죠. 홍콩이 과거에 그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영국 투자자, 미국 투자자, 유럽 투자자, 거기다가 홍콩 현지 투자자, 중국 본토 투자자 이렇게 합산되는데 한국의 외국인 비중이 30% 되잖아요. 네. 홍콩은 한 40%가 돼요. 네. 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비해서 홍콩 증시는 외국인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많긴 하지만 1,200개 하지만 홍콩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중국 상황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 중국 증시는 분명히 상승했는데 홍콩 증시는 하락했어요. 네.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홍콩 증시는 항상 중국 플러스 미국 믹스해서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확률상으로 홍콩은 중국을 따라가는 성향이 강한가 미국을 따라가는 성향이 다 강한데 둘 중에서 굳이 하나 선택하자면 저는 아직은 미국이에요. 네, 아직은 미국, 영국, 유럽 이런 글로벌 투자 비중이 40% 차지하고 그리고 현지 투자자들이 한 40%,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매년마다 올라오고는 있지만 홍콩 증시는 아직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글로벌 투자자, 사실 미국 현지 기관들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네. 한국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기업이 요 전기차 기업은 중국에 상장돼 있고 요 기업은 중국이랑 홍콩에 상장돼 있고 요 전기차 기업은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상장된 그 전기차 기업이 왠지 더 있어 보이고 더 막 확 와닿는,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상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상승장에서는 그게 적을 수 있지만, 그리고 중국은 상한 제한폭이 10%예요. 물론 과차판 창업하는 20%가 10%고 홍콩이랑 미국은 상한폭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중국이 상한가 10% 치면 미국은 몇십 프로 하려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끝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의 산업 분류가 대체로 플랫폼 기업이 많고 교육, 전기차 이런 실물 경제보다는 좀 네. 플랫폼이나 인터넷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산업이 2년 전부터 중국 정부의 정책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중국 현지 상황 위주 플러스 글로벌. 근데 홍콩은 중국 플러스 미국 거의 반반. 하지만 투자자 구성 비중상 아직은 미국이랑 연동성이 강하다. 그리고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페그제가 아직 유지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은 물론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의 정책, 산업, 경기, 개별 호황제들이 영향을 받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2018년 3월에 미국발 중국 무역 제재가 시작됐잖아요. 그 후부터 미국 그 금융 당국에서 뭘 했냐면 외국 회사 문책법이라는 걸 제정했어요. 이게 최종안이 작년에 통과되고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외국 회사 문책법. 미국에 상장한 외국 기업에 대해 어떤 미국 입장에서 뭐 국가 안보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냥 제재할 수 있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타깃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또 많은 그래서 미국에 상장한 중국 주식은 장이 좋을 때는 뭐 상관없지만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미국 증시랑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미국발 제재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 시장별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게 중국에 투자돼 있는 건지 홍콩인지 미국 정확하게 옥석을 가려가지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경험은 이게 사실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되고 자는 시간도 필요하고 중국, 홍콩,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뭐 다는 아니더라도 메인 기업들을 합쳐도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 일을 하는.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개인 투자도 하는데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중국에 상장한 종목 위주로 했어요. 왜냐면 다 보기에는 너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국, 홍콩만 하든 미국만 하든 중국만 하든 그 최고의 효율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중국 위주로 선택했어요. 네, 그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중국 증시는 저 정책 당국, 네. 다시 말해서 정책성이 매우 강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은 그 태양광이라든지 예전에 전기차 이런 거 할 때 그 탄소 중립 관련 사람인가요? 강력하게 규제했던 사례도 있었고 또 2020년 말인가요? 그때에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해서 플랫폼 산업 이런 규제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정부 정책이 그 산업하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청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는 정책이랑 떼야 뗄 수 없죠. 사실 어느 나라든 다 그렇지만 그 강도의 차이는 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근데 우선 중국은 단일 정당제의 나라고 뭐 야당 여당 그런 게 없고 당 중앙이나 정부 정책 기관에서 그 정책을 육성하는 규제안을 제정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가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하다가 그만두는 건 웃기잖아요. 그래서 한 3가지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2020년 11월에 알리바바 산하의 그 엔트그룹이 원래는 상해거래소 과창판에 상장 승인이 벌써 됐어요. 승인이 됐는데 이제 상장을 며칠 앞두고 취소됐어요. 이제 상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요. 그 후부터 2021년 초부터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는 규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규범화라는 단어를 써요. 아, 규범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규제는 규제고 규범화는 산업은 계속 가지만 그중에 불합리적인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중국 본토 증시가 개방이 안 됐을 때 대부분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는 미국에 먼저 상장하고 그 후에 홍콩에 상장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투자하신 한국인 개인 투자분들은 대부분 미국에 상장한 알리바바를 투자했어요. 근데 처음에 2020년 11월에 그 알리바바 산하 엔트그룹이 상장이 취소됐을 때 주가는 당연히 급락했죠. 그때 그래도 알리바바 주식 보유자들은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2021년 3, 4월 춘절 지나고 3, 4월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플랫폼 산업의 규범화를 취지로 하는 그런 정책이 발표됐고 하나하나 벌금 매기고 행정 처벌하고 이것저것 그래서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비리비리 다양한 플랫폼 종목들이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정도 적게는 50%, 많게는 7, 80%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알리바바를 포함한 플랫폼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보유하고 있다는 게 틀렸다는 거 아니지만 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그 중국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0년 11월에 알리바바 산하의 엔트그룹이 그 상장 취소됐고 이런 레버리지가 과도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정리정돈하라 이건 나왔는데 뭐 처음으로 악재가 터진 거니까 일단 관망하자 이해해요. 근데 2021년 2월 춘절 연휴 지나고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문서로 된 정책이 나오고 플랫폼 산업 이제 대대적으로 규범화하고 뭐하고 그 회사마다 금액은 다르지만 행정처벌하고 벌금 부과하고 그게 나왔는데도 적지 않은 투자자, 외국인 투자분들이 이게 벌금하고 되면 어느 정도 뭐 되겠지. 이제 끝나고 인달락되면 뭐 100억 위안 벌금 했으니까 이제는 정책적 악재가 해소됐으니까 이제는 들어가도 되겠지. 근데 그 다른 방송에도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린 이게 중국 정부가 어떤 산업을 육성하든 규제하든 최소 제가 보수적으로 말하는데 최소 2, 3년은 가요. 물론 육성하는 게 기간이 더 길고 규제하는 건 상대적. 근데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가 뭐 알리바바는 최초라서 2020년 11월부터 산정하더라도 2021년부터 시작.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반이잖아요. 물론 어떤 산업을 규제할 때는 시작하고 그게 고조되고 완전 빵빵 때리고 그 후에 좀 안정을 취하고 좀 규제는 아직 하는데 왠지 피크는 지난 것 같고 조금씩 희석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이 규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부 차원에서 매듭을 확실히 짓지는 않았어요. 강도는 낮아요. 그래서 2020년 말 2021년 초 그 당시 알리바바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당시 산 게 아니라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산. 그러면 그 당시에 매도를 했으면 사실상 이익 실현이에요. 손절이 아니라. 근데 그래도 알리바바야. 근데 저는 중국인이고 알리바바는 제가 너무 친숙한 브랜드고 너무 자주 이용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이런 너무 친숙하고 너무 한때는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리는 너무 대단한 기업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수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 종목에 저는 감정을 절대 가지지 않아요. 제가 매일 알리페이가 엔트그룹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고도 있지만 그냥 이거는 종목. 근데 너무 많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년 전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종목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좋은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악재가 쏟아졌을 때 아니야. 그래도. 근데 저는 너무 다른 나라 주식도 그렇지만 중국이 14억인 거 있고 그래도 방대한 시장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이익 냈으면 그 당시 상황을 판단해서 이익 실현 하든 뭐 하든 좀
냉정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한 5, 6년 전부터 중국 주식 투자할 때 플랫폼 외에 제약 바이오에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 후에 매도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제약 바이오가 제 유튜브에서도 누차 강조했지만 작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에 중국의 그 감독 당국에서 뭘 발표했냐면 바이오 산업의 임상 시험에 대해 규범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은 규범화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네. 규제는 왠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때문에 작년 7월 초부터 제약, 바이오,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구분 없이 계속 하락하기 시작해서 그게 올해까지 1년 동안 지속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작년 7월 1일에 그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시험에 대해 규범화하겠다는 정책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아, 그래도 그렇게 큰 기업인데 그래도 과거 5, 6년 동안 적게는 100%, 많게는 3, 400% 오른 기업인데 그래도 너무 좀 감정을 버렸으면 해요. 그게 중국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정책할 때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도 그 전에 거의 10년 동안 꾸준히 고성장했어요. 그러면 고성장 하다 보면 이 플랫폼 기업이 A 사업, B 사업, C 사업, D 사업 하는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그 기업 입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의 레버리지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규제를 해요. 엔트그룹이 바로 모바일 결제, 그리고 개인 소액 대출, 보험, 온라인 보험 다 하는데 다른 건 크게 문제 없는데 개인 소액 대출을 레버리지가 좀 과하게 말하면 1억으로 100억을 대출 주면 레버리지가 너무 과해요. 그것 때문에 좀 잡은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정부가 어떤 산업을 규제하는 거는 그 산업이 그 전에 5년이든 10년이든 이미 수년 동안 충분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규제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산업이 그 새싹처럼 육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작년 7월 초에 나온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시험에 대한 규제는 바이오 산업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산업은 계속 키워야 돼요. 하지만 지난 5, 6년, 특히 2017년, 18년에 중국 정부가 중국의 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대대적인 지원 정책을 많이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아무나 다, 개나 소나는 좀 그런 표현, 아무나 다 바이오에 돈이 뭉치고 기존 바이오 기업, 바이오 아닌 기업 다 여기로 뛰어들다 보니까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으로도 형용하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임상할 때 그 복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글로벌 제약사 거를 1부터 10까지 그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살짝 하나만 고치고 그거를 혁신약으로 신청하라든지 그 산업은 계속 키우고 성장해 가지만 그 과정, 그게 돈이 너무 되다 보니까 너무 그 과정에서 불합리적인 부분 또는 불법인 부분, 규범화가 필요한 부분, 그거를 규제하는 것이 작년 7월 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가는 바이오 기업들은 억울하죠. 근데 그 정책이 나왔다는 거는 두 가지 시사점입니다. 하나는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시험의 규범화를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식약청 같은 데서 이거를 승인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개를 승인해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KPI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500개에서 400. 전체적인 승인 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주가 차원에서는 잘하는 기업 또는 문제 있는 기업들이 다 같이 하락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옥석 가리기, 투자자별로 선별이 되니까 조금 격차가 벌어지지만 작년 7월 초부터 지금까지 특히 4월 말까지 하락했잖아요. 중국 증시가 보면 거의 1년 가까이 제약 바이오,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불문하고 낙폭이 다르게 하지만 거의 다 추세적으로 1년 동안 하락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산업을 육성하든 어떤 산업을 규범화하든 네.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접근할 때 물론 정책을 발표하고 실제 시행까지 시간도 걸리고 그 시행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또 그건 별도의 문제지만 증시는 항상 민감하게 반영하고 선반영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육성하는 산업이든 규제하는 산업이든 이 중국 현지에서 나온 그 정책의 동향을 확 체크해야 돼요. 왜냐면 긍정적인 정책이든 부정적인 정책이든 일단 그 정책을 시행하면 최소 1년 이상은 가거든요. 1년 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점검하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규범화 관련해서 네.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하니까 잘 나가는 A 회사가 있었다.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정책 당국이나 정부의 그 규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네. 이 A라는 회사가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부에서 그 태클을 걸게 되면은 네.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하는데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너무 마치 중국 주식이 이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좀 과장하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알리바바는 중국의 전체 산업에서는 기초 산업이 아니에요. 응용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리바바가 중국의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리바바, 징동 다 알리바바가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고 징동이 30%고 나머지 핀도도가 한 9% 되고 나머지에서 짜잘하게 너무 거대한 거지만 알리바바는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저는 기반 산업, 인터넷도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IT 기반을 활용한 응용 산업이지 이거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그런 기반 산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네. 주식 투자자나 이 종목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커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한 기업이 너무 규모가 크고 한 나라의 경기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주저할 수밖에 없지만 네. 중국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 산업을 규범화한다고 해서 물론 실업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그냥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규제를 하니까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 전체 경기, 전체 산업 중에서 이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한국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나 이런 유독 한두 개 기업이 너무 중국 독과점 기업이 많아요.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는 그 독과점 강도라든지 그거는 한국이랑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플랫폼 산업 규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지만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건 뭐 없지 않은데 또 하나는 알리바바 그 엔트그룹 안에 개인 소액대에서 레버리지가 너무 과하다는 거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상장 취소 전에 알리바바 창업자이자 그 마인이 어떤 현지 금융 관련 포럼에서 연설을 하잖아요. 그 기업가들이. 연설을 제가 한마디도 빼지 않고 다 들어봤어요. 그 연설이 2020년 10월쯤인데 제가 그 연설을 듣고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 좀 문제를 삼을 수 있겠다. 그 연설의 내용이 중국 정부의 금융 정책, 금융 당국이 무능하다는 것을 막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단일 정당제잖아. 이거는 헌법에 써 있는 거야.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중국은 이런 식의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지.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제가 들었을 때는 이거는 술만 찍힌 거네요, 그럼. 네, 어떻게 이런 공식 포럼에서 인민은행, 중국의 재정부, 금융당국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데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이건 좀 그렇다. 그래서 그 후에 근데 확실히 엔트그룹이 문제도 있었어요. 제가 봐도 한국에서 어떤 업체가 1억으로 100억을 레버리지를 주는 거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 네.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기업도 있을 테고 네. 또
중국도 예를 든다면 환경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아무리 기업체의 그 전량이 밝다 하더라도 네. 환경 규제 문제에 따라주지 않거나 네. 뭐 여러 개면 또 반드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규범화 네.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또 제약을 걸을 텐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규범화 시키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인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인지 그 신문이나 이런 거 봐가지고 대충 봐서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중국은 중국 현지 정보는 거의 다 중국어예요. 기업 공시든 정책이든 뭐 동향이든 다 중국어로 되어 있어요. 네. 한국어로 된 한국 언론 그 기사도 다 두 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어떤 악재에 대해 보도했어요. 그러면 그 한국 기자는 1번 미국 언론에서 나온 영어 기사를 어느 정도 한국어로 번역한 거. 둘째, 그 기자가 중국어에 능통하니까 중국 현지 거를 가공한 거. 하지만 제 경험상 전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세미나는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서 뭐 체제나 그런 거를 언급하지 않지만 근데 지금은 경제든 증시든 어떤 정부나 그런 거를 정치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분리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언론, 한국어로 된 중국 관련 기사 또는 미국을 비롯한 영어로 된 서방 기사, 중국 관련 기사 대부분 비판적이죠. 안 좋네요. 그거를 읽으실 때 어떤 전제를 깔아야 돼요. 100%는 아니지만 네. 의도적인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중국어를 할 줄 아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어느 날 10%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상한가를 쳤는지는 몰라요. 또는 어느 날 갑자기 10% 하한가를 쳤는데 왜 이런지 몰라요. 그거는 그 정보나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국어를 몰랐을 때 한국어로 누군가는 그거를 번역하든 뭘 하든 한국인들이 읽을 수 있는 공개된 정보로 유통을 시켜야지 그 정보를 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국증권사에서 중국 리서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중국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언어적인 장벽이 저는 확실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글로벌 이슈나 중국 이슈가 터졌을 때 저는 중국 현지 보도를 보고 한국 언론, 미국을 보면 다 명확해지거든요. 하지만 언어적인 장벽으로 한국이나 영어 그것만 보면 장담한 건데 그거는 반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중국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 주식을 접근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정보의 정확성이나 구체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광고는 아니지만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송은 어쩌다가 한번 하지만 저는 중국 주식 전문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경기, 산업, 증시 그리고 현지 보고서, 현지 칼럼, 현지 그 분위기 위주로 적시적으로 공유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를 접근할 때는 그냥 중국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미국은 이런데 중국은 왜 이러지? 한국은 이런데 중국은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시면 꼬이기 시작해서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전개하다 보면은 그 중국 주식을 공부를 할 때 그 가급적이면은 중국어 또는 이게 너무 언어 장벽이 너무 네. 어려우니까 저는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중국 시장에 관한 질문 댓글이 많잖아요. 거의 네. 99.9%는 제가 거의 하루 이틀 내로 답장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 주식 실제 투자하든 안 하든, 왜냐면 한국 주식도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중국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내가 어떤 한국 기사를 봤는데 확실히 이런가? 아니면 언론 보도는 있는데 현지 상황이랑 좀 괴리가 있는가? 그럼 네.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제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가급적으로 주시겠다. 답장을 드려요. 네. 그리고 중국 주식 투자 안 하시더라도 한국 주식 어떤 주식을 투자하든 이용하시는 증권사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증권사 웬만한 이름 될 만한 증권사는 본사 리서치 센터나 그 해외 주식 관련 영업부서에 다 중국의 인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고객센터나 그렇게 본인이 그 계좌 개설한 지점에 문의를 하면 그 지점에서 본사에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을 가급적 많이 활용해야 돼요. 아니면 본인이 상상하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 계속 가면 그거는 아니다. 결론을 짓자면 이제 그 해당 언어 공부를 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중국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라. 그 다음에 지금 찐연이 운영하시는 찐중투 네. 이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증권회사의 그 리서치 센터를 네. 활용하는 방법,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한국 사람 개인 투자 입장에서 봤을 네. 때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 주식을 공부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업종 대표주라고 네. 할까요? 그런 업종 대표주를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개별 종목으로다가 네. 접근을 하면은 좀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요새 이제 중국에 관련된 ETF도 많이 한국 사람들 하잖아요. 네. 지금 그 하반기에 일단은 뭐 관심을 줘야 될 만한 ETF 같은 거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뭐 한두 개라도 좀 소개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중국의 중국 증시의 업종 구성이 미국이랑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한국은 그 뭐 반도체나 IT의 그런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걸 다 합치면 거의 시총의 30%를 넘고, 그렇죠. 중국은 금융산업, 제조, 소비, 제약, 바이오, 신흥산업 다 골고루 높긴 한데,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하락하면 코스피는 거의 하락하잖아요. 네. 중국은 그런 경우보다는 몇 개 업종군으로 나눠봐야 돼요. 네. 시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금융이에요. 왜냐면 네. 금융산업이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비인기이지만 예전에 뭐 4대 은행이나 증권법 워낙 시총이 크다 보니까 네. 중국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요. 하지만 금융주는 투자 매력이 딱히 없어요. 그냥 중국 증시가 오를 때는 덜 오르고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하고 좀 비인기예요. 하지만 네. 시총 비중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주가 또 증시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소비주가 커요. 소비주 중에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예를 들어 음식료, 조미료, 또 백주, 맥주, 와인 다 있거든요. 이게 소비랑 관련된 걸 합치면 거의 10%가 돼요. 아까 그 금융주는 20% 좀 안 되는데 지금 제조업이랑 제약 바이오랑 신흥산업이 조금씩 올라오다 보니까 금융주 비중이 좀 내려갔거든요. 하지만 네. 금융주가 부동산이랑 같이 움직이면 금융 플러스 부동산이면 거의 20%예요. 그 소비주가 10%, 제약 바이오는 지난 3년에서 5년 동안 많이 확대돼서 지금은 10%까지는 안 돼, 한 8%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제조업, 경기랑 관련된 제조업인데 그것도 전통 제조업이 있고 전기차 같은 신흥 제조업, 배터리 디스플레이 있고, 네. 그래서 중국 주식을 투자하든 안 하든 내가 중국 증시가 흘러가는 방향이나 어떤 트렌드를 좀 파악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는 이제 중국 증시 전반적인 흐름, 오르고 내리고 그걸 파악하고, 만약 또 중국의 업종의 동향이 미국이나 한국의 업종이랑도 관련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업종 중에서 첫 번째는 금융은 사실 볼 필요 없어요. 투자 매력. 소비군, 그리고 제약 바이오군, 그리고 제조업군. 근데 제조업은 철강이나 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군이 있고,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신흥군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이런 소비주는
제약 바이오랑 동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비주가 계속 상승하면 왜냐면 제약 바이오도 큰 포괄적인 범위로 봐서는 소비잖아요. 그래서 소비주랑 제약주가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백주, 귀중모태주가 계속 상승하면 대충 소비주가 가고 제약 바이오도 좀 괜찮겠다. 근데 하락세잖아요. 그 작년부터. 그리고 제조업은 전통 제조업은 경기와 연동되어 있고 네. 전기차나 배터리나 디스플레이나 이런 그리고 5G나 이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지금은 또 인프라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이니까 요거는 경기보다는 그 산업 정책이랑 글로벌 트렌드. 전기차도 중국이 10년 전부터 키우지만 왜 BYD랑 니오랑 샤오펑이랑 리샹이 주가가 가장 급등할 때가 2020년 하반기잖아요. 그 2020년 하반기만 해도 테슬라가 700%, 근데 니오는 1000%. 중국이 10년 전부터 키워온 산업이지만 어떤 도화선이 필요해요. 어떤 자극제. 그 자극제가 테슬라죠.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드디어. 그래서 중국의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는 상해는 상해종합지수, 심천은 심천성분지수나 심천종합지수 거의 흐름 비슷해요. 그리고 과창판 창업화는 어차피 개인 투자, 개별 정보는 투자 안 돼. 그러니까 ETF는 있긴 있지만 한국에서 출시한. 그리고 업종별로는 소비군, 제약 바이오군, 그리고 제조업군. 제조업은 전통 제조업이랑 신흥 제조업.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플랫폼 기업은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게 없어요. 미국과 홍콩에만 상장돼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초부터 플랫폼이 계속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본토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보유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계속 하락하니까 중국 증시가 아니거든요. 플랫폼 기업은 홍콩과 미국에만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더 많고 미국발 중국 제재가 발발하고 나서 미국에 상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하나하나 지금 한 20몇 개 정도가 홍콩에 동시 상장돼 있어요. 2차 상장. 그래서 특히 작년부터 2020년부터 부각된 게 태양광, 전기차, 풍력, 2차 전지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 업종은 이렇고 그중에 대표주들이 한국이랑 좀 다른 게 한국은 어떤 산업에서 1등, 2등까지 합치면 거의 다 그 산업을 다 먹을 만한 그런 범위인데 중국도 물론 대표 기업 1, 2가 있지만 어떨 때는 1등이 시장 점유율 20%, 30% 그게 진짜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산업은 얘가 1등인데 5%예요. 2등인데 4.9%. 워낙 시장이 예를 들어서 조미료도 1등 조미료 해천미업이잖아. 이 정보를 추천한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요. 해천미업이 중국에서 간장, 식초, 장 이런 조미료 1등인데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10% 안 되거든요. 시장이 워낙 크고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어떤 기업은 전국적인 유통 채널을 갖고 있지만 어떤 기업은 이 지역에서 1등 하면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대표주는 순서상 1등이지만 이 대표주가 중국 전국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비주 중에서 대표주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먹는 거 중에서는 해천미업, 조미료. 그리고 마시는 거 중에서는 백주는 삼총사가 있죠. 귀중모태주, 오량액, 노주노교. 그리고 라면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딱 1등, 2등 정도만 투자 안 하더라도 이 대표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보면 이게 상승한지 하락한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너무 분야가 다양하죠. 근데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복제약, 전통 항서제약처럼 복제약 위주인 기업이 있고 양명바이오나 우시에텍 이런 바이오 위주가 있고 그러면 소비주 중에서 그리고 소비주는 면세점 소비주 중에서 내수 위주로 먹고 마시고 쇼핑한 거 이거 합치면 한 5개만 봐도 이 소비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4-5개만 봐도.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이름 될 만한 거 한 서너 개 많아야 5-6개만 봐도 제약 바이오 흐름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조업은 철강, 화학, 시멘트, 그리고 건설기계 이런 거는 거의 1등, 2등, 3등까지만 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전통 제조는 합쳐봐자 철 이거 합치면 한 7, 8개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전기차,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은 전기차는 미국에 상장된 게 3개 있지만 그거는 미국 증시 영향을 또 크게 받으니까 BYD는 심천거래소와 홍콩 증시, 심천거래소와 홍콩 거래소에 동시 상장돼 있고, 그리고 중국의 많은 전기차 기업이 BYD는 올해 3월부터 이미 내연차를 다 끊어버리고 전기차만 해요. 미국에 상장한 3사도 그렇고. 하지만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원래는 아주 큰 내연차 업체인데 전기차가 트렌드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전기차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매출 구성상 전기차 비중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 기업 성격은 아직 내연차예요. 그래서 중국의 진정한 의미상의 전기차 종목은 사실상 BYD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그 3사예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를 볼 때면 이렇게 압축하다 보면 결국은 BYD예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풍력도 예. 한 1등, 2등, 3등까지만 보면 충분해요. 해주셨는데 우리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하셨잖아요. 네. 일반 분들이 이제 이런 개발적인 네.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네. 이런 거는 한두 개 정도 추천하실 만한 게 뭐 있으신가요? 네. 우선 중국 현지 ETF는 외국인 개인에게 아직 개방이 안 됐고요. 그래서 한국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ETF는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 또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 뿐이에요. 홍콩도 있긴 하지만 너무 지수는 있지만 업종별로는 좀 많죠. 한국 자산운용사가 홍콩에 상장한 전기차나 업종 관련 ETF는 있어요. 하지만 중국 현지 건 안 돼요. 네. 근데 ETF를 지금은 중국 증시는 좀 반등했지만 홍콩이나 미국은 아직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ETF를 뭐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관련 ETF를 투자할 때 한 가지 좀 유념해야 한 점은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자산운용사가 중국의 전기차 ETF를 몇 년, 몇 월, 며칠 출시했다. 그러면 그 ETF는 이미 일정 기간 동안 ETF에 들어간 종목은 이미 일정 기간 동안 트렌드이고 상장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자산운용사에서 2020년 말에 상해의 과청판을 추정하는 ETF 출시했다. 그러면 현지에서 몇 년 몇 월에 과청판이 출범했는데 그게 해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 출범일과 동시에 ETF를 출시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치. 그게 어느 정도 주목받고 트렌드다 보니까 회사에서 2, 3개월 검토하고 실제로 만들면 한 2, 3개월 걸리고 그러면 그게 현지에서 시작되고 한국 자산운용사 ETF 출시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보시적으로 한 6개월은 걸려요. 그래서 ETF 들어갈 때는 이게 중국의 뭐 태양광 ETF, 전기차 ETF 또는 무슨 태양광 전기차를 믹스한 뭐 친환경 ETF 그거를 요거 산업만 봤을 때는 좋아요. 경기 상황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정부에서 키우고 그리고 매월 판매량 그런 거 실적 봐도 괜찮고 하지만 어떤 ETF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은 이 ETF도 결국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중국, 미국, 홍콩에 상장한 그 종목들로 구성돼요. 그러면 이 산업이 어떻게 좋든 이 종목은 이 업종 중에 속해 있고 이 업종은 결국 큰 시황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ETF의 그 소개 자료가 있잖아요. 그 ETF의 상위 몇 개는 무슨 종목이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게 그 공지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 증시는 지금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어느 정도 그리고 경기는 좋은지 나쁜지 그 큰 거시적인 환경이랑 증시의 우상향이든 하향이든 횡보든 그 큰 환경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중국의 전기차 종목들을 보면
2020년 5월쯤부터 급등하고 2020년 하반기에는 완전 급등하고 2021년도 계속 가다가 종목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2021년 9월, 10월쯤부터 조정세가 시작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만약 한국인 투자자로서 입장에서 작년 4분기쯤에 샀으면 지금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 산업이 아무리 유망하고 고성장인 산업이라 해도 결국은 그 큰 시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게, 그래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이 기업, 이 산업 너무 좋아 보여요. 그냥, 그리고 어디서 들은 게 있고 또 뭔가 간접적으로 느낀 게 있으니까 바로 사버려. 근데 그게 고점이에요. 또는 이미 하락세예요. 그래서 투자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지 차이가 날 건데, 네. 지금이든 미래든 만약,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어떤 구독자분이 지금 한국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요런 ETF에 들어갈까 고민 중인데 지금은 타이밍상 어떤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시황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직 아니네. 그거를 어느 정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중국을 볼 때는 좀 큰 환경을, 시황이든 경기든 큰 환경, 그리고 현지 투자, 왜냐면 외국인 비중이 너무 낮고 현지 기관이랑 현지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서 특히 기관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지 그거를 큰 환경을 확인하고 상승장에서는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선택하지, 하락장에서는 사실 뭘 선택하든 다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국이라는 방대한 시장이라, 지금 코로나 정치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중국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지금은 잠깐은 우여곡절이지만, 그래서 중국이라고 해서 너무 어떤 호광이 있거나 그래도 중국 14억이야, 그렇게 너무 일차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일단은 시황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목은 업종 속의 종목이고 업종은 결국 큰 증시, 시황 안에 있는 업종이라서 시황의 큰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장시간 동안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지금 시장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하반기 중국의 시장도 장기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비해서는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지만 그래도 너무 방심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네. 그래도 이제 장시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추천해 줄 만한 어떤 업종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혹시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하고. 지금 현지 의견도 너무 엇갈리는데요. 3가지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경기가 어쨌든 개선되니까 네. 그 경기 개선에 따른 수혜주, 경기 민감주. 두 번째는 소비나 경기 민감주는 어떤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흐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프라 투자잖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인프라 쪽에 더 가속도가 붙을 거니까 인프라 쪽을 좋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도 경기나 어떤 큰 상황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 성장을 유지해갈 산업이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배터리든 요런. 그래서 이 3가지 지금 현지에서도 아직 통일적인 그런 의견이 없는 걸로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네. 만약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선택하자면 저는 아직 성장주예요. 네, 그 중에서도 성장주가 워낙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근데 전기차는 BYD 같은 종목이 있지만 배터리 1등 CATL은 신천 창업판에 상장되어 있어서 외국인 개인은 직접 매매가 안 되거든요. 네. 외국인 기관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이든 단기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어쨌든 경기의 영향을 덜 받고 정책적으로 꾸준히 육성해 나가는 산업이 성장주라고 보기 때문에 네. 아직은 성장주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왜냐면
중국 주식 접근할 때 너무 무턱대고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든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좀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저도. 그래서 저는 1순위는 아직은 성장주고요. 네. 2순위는 저도 이 경기 민감주랑 인프라에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저는 2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인프라라고 생각해요. 네. 경기가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전에 원상복귀는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그거는 사실 기저효과가 큰 거지. 근데 인프라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그리고 지난달 5월 23일에 지금이 이미 6월 21일이고 상반기에 GDP가 워낙 많이 깨졌으니까 하반기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GDP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 네. 근데 인프라는 또 전통 인프라랑 신흥 인프라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겉으로 듣기에는 전통 인프라보다는 신흥 인프라가 더 듣기 좋죠. 네. 하지만 실제로 재정을 투자하고 찍어내듯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전통 인프라예요. 그래서 5월 23일에 공무원에서도 하반기에 빨리 전통 인프라 투자 재정 구체화하는 것을 빨리 가속화하라고 지시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 현지 투자자라면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데 외국인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 투자도 해야 되고 시간도 없고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아직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기차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확실히 많이 올랐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뭐 타이밍이나 산업 동향이나 개별 재료, 화학재 이런 것들은 저희 유튜브에서도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고 저희 유튜브는 한국어로 진행되고 한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 계속 갖고 있어서 뭔가 궁금한 거나 의문이 있으면 그냥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시간을 내주신 찐닝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황이 미국발 시황 때문에 한국이나 유럽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중국 중심한 독일 청청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